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급변하는 북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가 북극의 얼음을 녹이면서 뭐랄까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또 환경 문제까지 다 얽혀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북극연구소의 최신 데이터랑 또 브래들리 보고서 분석 같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상황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목할 데이터인데요. 북극 온난화 속도입니다. 이게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도 빠르다고 하죠. 네, 맞아요. 어떤 연구들은 정말 그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름철의 바다 얼음, 해빙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러시아 연안에 닿아서 유럽이랑 아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 NSR이라고 하죠. 노르든 씨 루트.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면 이 항로가 만약에 완전히 활성화된다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운송 시간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와, 40%면 정말 엄청난데요.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겠네요. 상당하죠. 근데 또 동시에 그 브래들리 보고서에서는 이 해빙 예측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죠.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이게 매년 얼음이 얼마나 녹을지 또 언제 녹을지가 사실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NSR을 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항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여전히 과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로 개방 가능성이나 또 북극 자체에 묻혀있는 그 막대한 자원 잠재력,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만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관련된 국가들 움직임이 아주 바빠졌어요. 네, 특히 러시아의 움직임이 제일 눈에 띄죠. 그렇죠. 북극 지역 안에 군사기지를 막 현대화하고 또 새로운 쇄빙선 함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NSR 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군사적인 영향력도 키우려는 그런 목적이 강하게 보입니다. 중국도 빼놓을 수 없고요. 중국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북극에 붙어 있지 않은데도 스스로를 근 북극 국가, 그러니까 니어 아크틱 스테이트라고 칭하면서 계속 입지를 넓히려고 하죠.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지구적이다, 또 경제적으로 우리도 관련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북극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나 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나 자원 개발 투자도 실제로 늘리고 있고요. 기존 북극 연안국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미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미국도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놨죠. 2022년에 발표된 그 새로운 북극 전략을 보면요. 크게 4가지 축이 있어요. 4가지요? 네. 첫째는 안보 강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둘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지용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서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협력의 틀이라는 게 있긴 하잖아요. 북극 이사회 같은 거요. 네. 북극 이사회가 있습니다. 북극 연안 8개국과 원주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인데요. 원래는 환경보호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좀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사실상 대부분의 협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최근에 의장국 지위가 노르웨이에서 그린란드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정학적 갈등이 북극 거버넌스에 그냥 직접적인 타격을 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근데 지정학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로가 열리고 자원 개발이 막 본격화되면요. 맞아요. 당장 늘어나는 선박 운항만 해도 기름 유출 사고 위험이 커지고요. 또 선박에서 나오는 그 블랙카본, 검댕이라고 하죠. 네네. 그게 얼음 위에 쌓이면 햇빛 흡수를 늘려서 얼음 녹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네. 그리고 또 해양 소음 공해도 문제예요.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들의 의사소통이나 생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 지역 주민들 관련해서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그 위에 지어진 원주민 공동체의 집이나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삶의 터전이 그냥 기후변화에 정말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북극의 변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빙하가 녹는다 이런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거네요. 국제정치, 경제, 안보, 환경,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까지 모든 게 다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안이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먼 북쪽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북극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글로벌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나 국제 질서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급변하는 북극의 여러 단면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북극 항로가 정말 본격적으로 열리고 또 자원 개발이 활발해진다면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모델이 필요하게 될까요? 지금과는 다른 뭔가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